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췄습니다. 지난 7월 2.9%였죠. 그것이 2.7%로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 취업자 증가폭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9년 이후에 가장 낮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를 지난해에 34만 명으로 잡았었죠. 그러던 것이 지난 7월 18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이번 전망치를 보면 또다시 그 반토막 9만 명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기업들의 일자리가 줄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률은 6년 만에, 취업자 증가폭은 8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불거진 공기업의 고용 세습 의혹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친인척을 채용했고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례입니다.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우대 채용을 금지하는 인사규정을 어기고 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공기업에서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신규 인력을 뽑는 한 일자리 찾기와 경제 성장률 높이기는 이미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만도 합니다. 10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황 성하께서 방북하시는군요. 네, 일단 의지는 내비치셨습니다. 네네.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 예.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예.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의 거의 특급 도우미 역할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자임하고 예. 나서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그 낮에 12시 5분 정도부터 한 40분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궁의 그 교황 서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단독 예방하면서 나눈 대화인데요. 이게 보통은 공개를 안 한답니다. 예. 그런데 사전 협의를 좀 거쳐서 이례적으로 이번에 이 내용도 공개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라면 일이 좀 더 쉽게 풀렸을 텐데.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가톨릭.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북한에서도 보면 그 천주교 미사 그 집전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보면. 네. 예. 그런데 이제 가짜 이제 신도라는 거죠. 그렇죠. 알려는 그렇게 져 있습니다. 네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또 제안을 해서 예, 예. 추진을 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추진을 좀 했어 하는 과정에서 네네. 교황청 쪽에서 진짜 신도를 불러라. 이래가지고 진짜 신도를 이제 이른바 색출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진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집 뒤에 예, 그 재단을 모시고 있는 걸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예. 역시 종교는 아편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추진을 중단했다. 이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들립니다. 네. 과연 종교가 이데올로기보다 더 강한지 어떤지 한번 좀 확인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뭐 이런 것도 또 봅니다. 어제 정부가 카풀 중재안 내놨어요. 네. 일단 어제 좀 시끌시끌하긴 했는데 좀 방향을 잡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내놨을까? 네. 그러니까 택시 업계가 뭐 시위하고 파업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행동에 나서니까 좀 뒤늦게 내놨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좀 없잖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협상 과정도 어제 이제 국토교통부가 소개를 좀 했어요. 지난 5월부터 이제 한 40여 차례 택시 업계 쪽 또 이 IT 업계 쪽하고 계속 이제 접촉을 했다는 거죠. 네네. 여러 가지 중재안 제안을 했는데 뭐 이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8월부터는 아예 택시 업계 쪽에서 협상에서 빠져버렸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전을 못 시켰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또 왜 어제 갑자기 또 중재안을 내놨는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좀 뒤늦게 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카풀 횟수를 이제 출근 1회, 퇴근 1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네네. 이렇게 지금 이제 중재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업 기사는 기본적으로 불허하겠다. 이게 예. 이제 핵심이라고 봐도 되겠죠. 뭐 양측 모두 이 중재안을 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택시 업계도 그렇고 이 카카오 모빌리티 측도 그렇고 중재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논의를 해서 협상안을 좀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대립하고 있는 양측의 이해 당사자들 가운데 사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중재력을 발휘를 못하면 국회라도 나서서 좀 해줘야 하는데 네네. 예, 뭐 딴 일로도 좀 싸울 일이 많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네. 사립 유치원에 이어서 어린이집 비리 문제도 지금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하고 이제 함께 어린이집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라고 지금 네.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에 지금 어제 새로운 그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어린이집 총연합회 김용희 회장이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2003년에 이제 대국회 활동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한 4,570여만 원 정도를 모았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후원금으로 제공한 그런 의혹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예. 국회의원 보좌관 20여 명에게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이제 전달한 그런 뭐 사실도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법인이나 단체가 이렇게 후원금 주면 불법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로비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입건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속에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지난 4년 동안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이 1,215곳 그리고 그 해당 보조금이 한 54억 원 정도 넘는 것으로 국감 자료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또 하면 또 실상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립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서는 어제 교육부 장관하고 이 전국 부교육감들 회의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25일까지 감사 결과를 오늘부터 해서 이제 쭉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사건 사고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얻었던 기사인데 이게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말이죠. 네. 무려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43만 건을 지금 넘어 돌파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4일이었죠.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얼굴을 무려 30여 차례나 흉기로 찔러서 사망하게 한 그런 그 사건입니다. 아주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데 가해자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처벌이 좀 경감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나왔고요. 그런 속에 이제 지난 19일에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올라온 거고요. 그 글에 대해서 이 배우 오창석 씨가 피해자가 지인의 사촌 동생이다 라면서 서명 동참을 호소를 했고 뭐 가수 산이 김용준 씨도 비슷한 그 호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명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런 그 상황인데요. 이런 속에 지금 가해자의 동생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는 CCTV 영상도 공개가 돼서 이것도 또 논란입니다. 동생도 공범 아니냐. 경찰은 처음에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는데 논란이 일면서 어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 부분을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갈수록 흉포화해지는 이 사회의 그 현상들이 이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제 자리를 좀 잡았으면 뭔가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묻지마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묻지마 살인이랄지. 이 사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과격해지기 쉽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심신미약 피의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로 인해 상처받은 것이 또 있는지 아무리 있어도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좀 저질릴 수가 있는 것인지 참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기존 1%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 불균형의 문제보다는 경기 침체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하다. 이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물론 두 명의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상에 소수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겠죠. 어려워지는 우리 경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 이런 것이 그러나 대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결정들이 나오는 건지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불리시는 분이시죠.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광석 교수를 연결해서요. 이 이슈 문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했지만 오를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견들도 있었고 교차했었습니다. 결국 동결이 됐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참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아니면 동결해야 될지 굉장히 고심이 깊은 네네.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단순히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심각할 수 있겠다. 네네.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 간의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대외적인 우려도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내적인 것을 보면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가뜩이나 우리 경제 성장률이 또 하향 조정되고 침체인데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가 2%인데 2%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럼 금리를 또 올리면 물가가 더 떨어지니까 네네. 그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요즘 가장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게 고용 부담이죠. 고용이 침체됐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가 위축됩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내적인 여건을 보면 또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10월 같은 경우는 조금은 대내적인 여건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대내적인 여건을 좀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알기 쉽게 표현하면 뭐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뭐 가계 부채 또는 경기 악화 뭐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 주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내적인 여건은 경기죠.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지, 물가 상승률 이것도 더 저물가로 갈 것이 우려되는 거고 또 고용 침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겠고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내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영향이 있겠다. 그런 것들을 더 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가 미국과의 내외 금리 차이는 금융 불균형의 이유가 아니다. 급격한 채권 시장의 외화 유출도 없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사안인 건가요, 그럼? 안심하기보다는 외국인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로서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한국 원화 가치는 그냥 유지된다 그러면 굳이 한국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적정하게 유지되면 뭐 그래도 계속 자금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유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환위기, 우리가 1997년, 8년에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 같은 것을 그대로 또 답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잣대가 외환보유고가 충분한지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에게 빌린 돈, 외국인 채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단기 외채,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돈, 단기 외채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데 이런 몇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외국인 자본 유출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지는 않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인 것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빠져나간 만큼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펀디멘탈이 튼튼하게 지금 구축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 요즘에 참 심상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가계부채 뭐 얼마나 되는가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보니까 한 가구당 한 7,022만 원 뭐 이런 식의 통계가 나온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더욱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전망을 해야 할까요? 자, 가계부채의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진,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그 근거가 하나가 이제 투자에 따른 가계부채입니다. 네네. 흔히 말하는 부동산 부채고요. 예. 그 다음 하나가 이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고. 네네. 그 다음 하나가 생계비 마련을 위한 부채예요. 예. 근데 가계부채 규모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내 집 마련 혹은 네네. 투자 목적의 부채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도 이제 둔화되고 특히 매매 거래가 단절되는 경향으로 지속됩니다. 네네. 그리고 단순히 금리와의 관계만 보면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는 둔화됩니다. 예, 예.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예.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는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 뭐의 문제냐면 이자 상환 부담이 문제인 겁니다. 네네. 특히 변동금리에 의존하고 있는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네네. 이미 시장금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가계부채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예예. 채무 상환 능력이 정말 현격히 떨어지는 네네. 채무 상환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과 채무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이크로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네. 이번엔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다음 달에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말이죠. 한계차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돈을 은행에 빌려와서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 문제가 좀 풀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정부는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종류의 대책을 제시는 해왔어요. 네네. 예를 들면 지금 이미 저금리 시대, 지금도 저금리 시대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예. 초저금리 시대는 지난 거죠. 네네. 16, 17년도가 가장 우리나라의 거의 역대 가장 낮은 금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어쨌든 초저금리 시대에서는 벗어나서 금리가 상승하는 기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시점에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부채를 소유하더라도 고정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도 역시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고정금리 대출을 더 유인하는 방향으로의 대책들을 좀 마련했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는 뭐 우린 피했습니다만 여전히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미중 갈등이 좀 큰데요. 네.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지금 끼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거의 대국민적 그 상식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다라는 네네. 거죠.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과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대외적인 그런 특히 수출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해집니다. 네네. 그러면 당연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그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으로 잡아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환율 지적국 지정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문제를 통해서 미중 갈등이 커지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거의 100%의 무역 구조 중에서 25%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는데 네네. 그중에 절대적인 비중이 중간재 수출입니다. 예. 그러면 대미 무역과 대중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불확실할 수 있겠는데 예. 그보다도 중국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부품이나 중간재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흔히 요즘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활약하시면서 흐름을 좀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지금 언급하신 이 같은 흐름에서 네.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우선순위를 1, 2, 3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 네네. 그리고 한국은 기준금리를
같이 인상할 것인가 아닌가. 네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인상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네. 흔히 말하는 신흥국들입니다. 예. 그런 취약 신흥국들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약 신흥국들의 흐름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네네. 그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장 2019년 3월에 영국이 유럽으로부터 이탈하는 브렉시트가 네. 이행됩니다. 예예. 그런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영국으로부터 탈출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있거든요. 네네. 네, 이런 종류의 중요한 어떤 모멘텀 이슈들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혹은 기업이 경영하는데 네네. 반드시 참조해야 될 만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아까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잠깐 해 주셨는데요. 그 네네. 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네네.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라면 말이죠. 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 가구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면서 금리는 인상되고 그러면 이 같은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네. 금리가 상승하면 가게나 기업은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네네.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유망한 산업이 있다 하더라도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싼데 네네. 어떻게 투자로 이행합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진척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가 어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 또 가게는 수입이 줄어들고 그럼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악순환들, 부채 의존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기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가장 좀 염려스러운.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그런 침체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침체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가장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단기적인 상황과 그 장기적인 네. 그 해법 관련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사안이 부동산 문제일 텐데 말이죠. 지금 부동산 네네.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양극단을 오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은 파리 대책 이후에 투기 수요는 늘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임시로 그 뚝을 세운 것이지 곧 터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이게 중장기적인 부동산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정부는 부동산 매매 가격을 잡고 싶은 거예요.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가격을 끌어내려서 못 갖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저소득층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점을 마련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네. 분배 정책인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잡힐 수가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래에 공급될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예. 20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대책들은 어쩌면 2년 3년에 후에 있을 공급량을 1년 앞당기는 일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러면 공급량이 다시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다시 부동산 매매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요도 마찬가지죠. 예.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이런 정책적인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정권으로 바뀌면 또 만약에 바뀐다면 갑자기 또 투기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오히려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나마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네네. 급등락을 조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으로 너무 단기적인 정책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해법으로 오히려 부동산 매매 가격을 급등락시키는 예. 아예 침체 혹은 급등 이런 시점으로 좀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옳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에 맡기고 그런 자율에 맡겼을 때 문제가 될 여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어야 된다. 저는 그런 식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의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백남준 우리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이 백남준 예술가의 예술 작품이
수명을 다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2부에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TV 브라운관으로 만든 미술 작품 하면 바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작가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다다익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작품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저곳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8개월째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백남준 예술가의 작품은 화면에서 컨텐츠가 나타나면서 감상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브라운관 TV가 워낙 예전 모델이어서 부품이나 대체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LED TV로 교체하는 일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술계 고민이 큽니다. 백남준 아트센터의 서진석 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요.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진석입니다. 네네. 백남준 아트센터 하면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네.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저희 아트센터는 용인에 있고요. 네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문화재단 산하의 공립미술관입니다. 네네. 백남준 선생님하고 경기도가 주도해서 2008년도에 개관을 했죠. 예. 지금 올해로 이제 10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아트센터는 이제 거의 두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전시를 해왔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이라는 모토로 해서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을 연구하고 전시하고 이제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대중들한테 알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고요. 예, 두 번째 목적은 이제 21세기 이제 기술 매체 기반의 예술을 선도하는 역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미디어 아트라든가 비디오 아트라든가 디지털 아트라든가 그런 신기술 매체를 가지고 하는 예술들을 네네. 새로운 예술들을 제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한 250여 점의 백남준 선생님 작품을 소장하고 있고요. 네네. 약 2,500여 점의 비디오 영상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여기 오시면은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을 항상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백남준 선생님 작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아트라는 기술 매체 기반으로 한 그런 예술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주말 나들이 때 이제 그쪽에 가서 백남준 선생의 예술 작품도 감상하고 이러는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네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백남준 예술가의 작품을 있는 그대로의 감상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기관마다 예술기관이나 전 세계에 있는 예술기관이나 또 그런 상태에서 좀 다릅니다. 다른데 사실은 백남준 아트센터,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님 작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20세기 중반 이후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나 작업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날로그 전자기기들이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게 생산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또 이런 기술 매체들이 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속성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저희가 베타나 VHS 테이프를 활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하이 에이스라는 걸 활용하다가 지금 이제 디지털 파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순환 주기들이 굉장히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더 이상 생산도 안 되기도 하고요. 지금 브라운관 TV나 필름 카메라 또 예전에 컴퓨터 우리 플라피 디스켓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리고 테이프, 카세트 이런 것들은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아날로그 전자기기를 기반으로 한 예술 작품들이 사실 그런 문제에 좀 약간 봉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백남준 선생님께서도 이 같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상을 했었죠. 네네. 예상을 하고 이제 백남준 선생님 스스로는 이제 자기 작업은 컨셉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그러한 기술 매체가 그렇게
그것을 구성하는 네네. 그런 미디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백남준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유추하 보건대 또 그런 말씀도 하셨고 뭐 어떤 그런 신매체가 나올 때마다 마음대로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컨버팅이라고 하죠. 변화를 네네. 하거나 그런 걸 가능하게끔 열어놓으시긴 하셨어요. 예. 하셨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한 전문가로서 네네. 그 예술 작품의 보존 복원이라는 개념, 그 변환 뭐 이런 개념에 대한 권한과 네네. 어떤 권위는 작가한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저희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작가한테만 있다고 해서 작가한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많았었는데 이제 동시대에 봐서는 이게 작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대중 향유자들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수용자. 작가는 그렇게 예. 그렇죠, 수용자죠. 네네. 작가는 그렇게 변화하게끔 하는 걸 원하더라도 예. 대중이 원본성을 유지하는 작업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자기 그 모나리자가 예. 이렇게 몇백 년, 몇천 년 이제 유지되고 하나의 보물로서 국가적 그 세계적 유산으로서 추앙받을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었을 겁니다. 네네. 단지 자기 작업이 뭐 하나의 귀족의 얼굴을 그리고 뭐 얼마 있다가 수명을 다해서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간단히 생각하게 했었겠지만 그 그림에 대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에 대해서 전 세계인이 하나의 그 가치를 부여를 하고 영원히 보존을 하겠다라고 네네.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희가 백남준 선생님이 작업에 어떠한 가치 기준을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향유자들이 생각하듯 어떻게 보존을 하고 복원을 하고 오리지널리티를 원본성을 유지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예전에 그 인터뷰에서 백남준 선생께서 그 본인의 작품 그 수명과 관련된 얘기 하실 때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네네, 패러디하고 그렇죠. 말씀하셨던 네네.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백 선생님의 예술 작품이 예를 들어서 단종된 브라운관 TV로 구성이 돼서 수명이 네네. 다했다 했을 때 그것을 네. LED TV로 교체하는 방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그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각각의 미술관이 그 보존 복원에 대한 그 미디어 아트 보존 복원에 대한 그 정책도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디어 아트를 보존 복원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그 원본성이고요. 네네. 두 번째가 이제 경제성, 세 번째가 지속성, 네 번째가 이제 안정성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원본성을 유지하느냐고 경제성이라는 것은 비용이죠.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속성. 얼마나 한 번 그 매체를 사용해서 보존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예. 그 매체를 쓸 수가 있느냐라는 거고. 네네. 안정성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존하느냐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뭐 CRT 우리가 말하는 브라운관 모니터보다는 리듬 모니터가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네네. 발열도 적고 전기값도 덜 들고요. 네네. 이런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사실은 어디에다가 더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원본성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예. 이제 독일의 ZKM이라는 미디어 아트 센터는 네네. 원본성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도 그 굉장히 많은 그 대체 브라운관들을 사고 있거든요. 예. 모으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들의 창고에 가면은 뭐 몇천 대가 그 엑스트라 네네. 그 대체 브라운관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네. 그와 반면에 이제 일본의 ICC라는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품을 소장을 할 때 네. 계약서를 두 개를 씁니다. 아, 하나는 예. 이제 소장 계약서를 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이 보존 복원을 할 때 그 매뉴얼 네네. 하는 방식에 관한 계약서도 같이 써버리거든요. 아, 작가한테 예. 이제 그 권한을 변환에 대한 권한을 기관이 같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ICC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 일본의 ICC라는 미술관 같은 경우는 계속 변환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작권에 대한 변화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져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다익선이나 저희 아트센터에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은 오리지널리티 보존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체 TV 브라운관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활용을 한다라든가 네네. 아니면 어떻게든 원본과 가까이 보이게끔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몇몇 기관이나 콜렉터 같은 경우에는 그 튜브 모니터라고 그러죠. 왜 저희가 브라운관 TV 앞면 유리는 활용을 하고 뒷면은 LED로 붙여서 보기에 거의 흡사하게 네네. 어떻게 보면 그 TV 모니터와 별 차이가 없게끔 육안으로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곳도 있고요. 네네. 실제적으로. 근데 전면적으로 이제 LED로 교체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원본성에서 그 다른 느낌은 나겠죠. 네네. 다른 느낌은 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게 이제 전문가들만 모여서가 아니고요. 네네. 뭐 예술가나 뭐 기획자들이나 비평가나 이런 전문가들만 모여서가 아니라 어떤 콜렉터나 어떤 향유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어떤 그러한 그 토론과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서 그런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네네. 향후에. 특히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다다익선 같은 작업인 경우에는 향후에 지금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어떤 컨센서스를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의견을 이제 도취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그 컨셉이 중요하다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만 그 작품 자체 보존도 중요하겠지만 그 백남준 선생의 어떤 그 예술적인 정신을 이어받은 현대의 작가들이 그 명맥을 이어간다는 것도 또 다른 보존의 가치를 갖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당연히 그렇고요. 네네. 근데 이제 물리적 보존이라는 개념하고 물리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개념하고 정신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제 뭐 물론 그 두 가지가 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공유가 되어서 가기는 하는데요. 네네. 뭐 물리적 보존의 가치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원본성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런 유형적인 부분을. 네네.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가치의 보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어떤 그러한 그 정신 세계 그리고 작품 세계 비전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지금 21세기에 저희가 지금 21세기 동시대가 굉장히 좀 약간 암울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 내셔널리즘이라든가 뭐 니오파시즘이라든가 종교 간 국가 간의 충돌이 생기고 뭐 경제 간의 불균형이라든가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환경에 관한 문제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백남준 선생님 작업에 관통하는 메시지가 그 세상 만물의 수평적인 network과 연대를 통한 상생의 미래예요. 유토피아적인 그리고 낙천적인 비전과 상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사실은 동시대에 실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많은 작가들이 어떤 예술의 공공적 가치로서의 공공적 기능으로서 예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의 어떤 그런 예술적 비전을 그 물려받아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남준 아트센터의 서진석 관장이었습니다. 8시 뉴스 듣고 돌아오죠.